영화를 연출한 바즈 루어만 감독은 죽기 전에 하고픈 일들을 실행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기에 곧바로 도전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오른 시베리아 횡단열차.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독은 열차에 타고 5분 만에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독은 이내 이것은 그냥 낡은 깡통 열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8일 동안 뭘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하네요. 감독이 열차에 가지고 간 것은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호주산 레드와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팟이었습니다. 아이팟 안에는 오디오북 2권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권이 바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였죠. 감독은 시베리아를 구경하며 위대한 개츠비 오디오북을 틀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났고 위대한 개츠비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야말로 영화로 만들기에 완벽한 구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소설의 판권을 몰래 사들였고 올해 함께 작업해온 각본가 크레이그 피어스에게 연락해 함께 각본을 쓰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영화 제작 작업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감독은 판권을 산 뒤 피츠제럴드의 영혼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감독은 헬기를 타고 롱아일랜드 위를 답사하며 피츠제럴드가 어느 곳을 웨스트 에그로 그렸는지 또 어느 곳을 이스트 에그로 그렸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감독은 초기 답사를 하며 개츠비가 죽은 장소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롱아일랜드 벤더빌트 박물관이었습니다. 감독은 1920년대에 찍은 사진 수백 장을 살펴보다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저택에 완벽한 수영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외양에 수영장 뒤로 높은 계단이 지어진 디자인을 보고 마지막 장면을 찍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You really want to see the murderer high up from behind, you know, perfect. 그렇게 감독은 회사의 운영자이자 음악 제작자인 앤톤과 스카일러 와이스와 함께 저택을 답사했습니다. 저택은 시간이 흘러 박물관으로 변했고 20년대 수영장이었던 장소는 잔디로 메워졌죠. 감독은 당장 2사람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와이스는 살인자 역할을, 앤톤은 개츠비 역할을 맡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했죠. 감독은 롱아일랜드에서 돌아와 영화를 제작할 때 세트장을 그곳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배우들의 위치도 워크숍 때와 똑같이 구상했죠. 남은 것은 누구를 캐스팅할 것인가, 누가 개츠비를, 누가 닉을 연기할 것인가 였습니다. 감독은 로메오와 줄리엣으로 인연을 맺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연락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소설의 판권을 샀다는 감독의 과감함에 깜짝 놀랐고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두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전설적 소설의 영화화에 크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오랜 친구 토비 맥과이어에게 전화했고 방금 바즈랑 얘기했는데 위대한 개츠비를 영화화한대. 개츠비랑 닉력으로 나랑 널 생각한대. 오늘 밤 만나자는데 혹시 시간 있어? 라고 물었죠. 그렇게 세 사람은 두어 시간 동안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작품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즈 루어만 감독과 크레이그 피어스 공동 각본가 그리고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토비 맥과이어는 다 함께 에이스 호텔에 모여 지필을 이어갔습니다. 감독은 그날 오후는 정말 특별했다고 말하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감독에 의하면 4사람이 지필과 대본 리딩에 몰두하던 중 에이스 호텔의 열린 창문 틈새로 재즈 음악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도시의 불빛과 분위기가 영락없는 피츠제럴드의 느낌을 풍겼죠. 그때 토비 맥과이어가 소설 속 마지막 문장을 읊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레오나르도는 토비의 말에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4사람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안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 순간 좋은 작품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920년대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일부러 낡은 저택을 찾아서 워크숍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It isn't really about, in the end, script or design or music. It's really about the evolution of the story and the storytelling. And in the end, you know, the baby, it's not so much that you go, the baby is finished. It's just the baby can't help but be born. 바즈 루어만 감독은 소설 속 피츠제럴드의 아름다운 문장을 가능한 그대로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문장들이 거의 전적으로 닉 캐러웨이 캐릭터의 내면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책을 그냥 읽는 형식이면 관객들이 감정을 이입하기 힘들어할 것 같아 어떤 방식으로 문장을 전달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거쳤는데요. 그러다 감독은 한 가지 대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닉 캐러웨이가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었죠. 닉이 개츠비와의 관계와 그에 대한 감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대로 누가 좋을지 감독은 고심했는데요. 그러다 피츠제럴드의 시대에 정신분석 분야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매닝거 박사가 환자에게 사연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정신과 의사를 영화에 등장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피츠제럴드의 작품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정을 미루던 어느 날 감독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피츠제럴드가 미완성 소설인 최후의 대군에서 같은 발상을 했다는 것이었죠. 피츠제럴드는 주인공 중 하나가 정신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구상했습니다. 실행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감독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정보였죠. 감독은 그 정보를 통해 확신을 얻었고 그렇게 닉이 정신병원에서 의사에게 개츠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영화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감독은 이어 피츠제럴드의 지필 방식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피츠제럴드가 손과 타자기를 이용해 원고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화 속 닉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 문장을 읊는 형태로 연출했습니다. 3D 영화로 제작하는 만큼 3개의 레이어를 겹쳐 한 레이어에 단어를 흘려보내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죠. 감독은 장면을 연결하는 사이에 피츠제럴드의 문장을 넣으며 영화 속 장면들을 짧은 시로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We have a drama scene and then a kind of poem. We have a drama scene and then a kind of poem. A cinematic poem, I guess. 소설은 192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두고 펼쳐집니다. 1920년대 뉴욕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영화에서도 시대적 배경을 현대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이 발간된 1925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었던 걸까요? F. 스콧 피츠제럴드는 뉴욕의 명한 궤도를 감동적으로 기록한 작가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츠제럴드는 당시 뉴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죠. The whole golden boom was in the air. Its splendid generosities, its outrageous corruptions, and the torturous death struggle of the old America. There seemed little doubt about what was going to happen. America was going on the greatest, gaudiest spree in history. And there was going to be plenty to tell about it. 1920년대를 일컫는 말 중 대표적인 하나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잃어버린 세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재즈 시대입니다.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여 년 동안 미국은 경제적으로 전에 없던 호황을 누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부자가 매일 새롭게 생겨났죠.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22년부터 1929년 사이 주식의 수익 증가율은 무려 108%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호황도 1929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By 1927, the tempo of the city had changed sharply. The uncertainties of 1920 were drowned in a steady golden roar, and many of our friends had grown wealthy. But the restlessness of New York in 1927 approached hysteria. The parties were bigger. The shows were broader. The buildings were higher. The morals were looser. And the liquor was cheaper. But all these benefits did not really minister to much delight. Young people wore out early. They were hard and languid at 21. And none of them contributed anything new. Most of my friends drank too much. The more they were in tune with the times, the more they drank. 피츠제럴드는 그런 1920년대의 현상, 즉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 피어나는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바라보며 위대한 개츠비를 집필했고 작품은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낭만과 경이 비극을 그 어떤 것보다 잘 포착한 작품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소설이 첫 선을 보인 1925년 호황에 취한 대중들의 가슴에 작품의 날카로움은 와닿지 않았고 결국 소설은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소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피츠제럴드가 죽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라고 하네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소설을 읽으며 개츠비에 열광했고 군인들이 15만 5천 부를 사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1950년대에 전 고교생들의 필독서가 되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바즈 루어만 감독은 소설 속 역사적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시각적으로는 현대적으로 표현하길 원했습니다. 1920년대 문화를 잘 모르는 관객들도 부담없이 영화를 접하기를 원했죠. 평소 의상 자체가 세트라고 생각해왔기에 작품 속 의상 하나하나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의상 디자인과 영화 제작을 담당한 캐서린 마틴은 바즈 루어만 감독의 뜻을 살리기 위해 1920년대의 패션과 현대의 스타일과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곧 캐서린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신사복 전문점 브룩스 브라더스에 관심을 기울였죠. 이유는 브룩스 브라더스가 실제로 피츠제럴드에게 옷을 공급하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곧바로 브룩스 브라더스에게 연락을 취했고 브룩스 브라더스는 흔쾌히 협업에 응했습니다. 캐서린은 브룩스 브라더스의 자료를 연구하며 옷에 대한 정보를 참조했고 주 의상의 디자인은 물론 배경에 있는 남성복들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또 1920년대 남성들이 주로 착용하던 액세서리도 눈여겨봤는데요. 그중 밀짚 모자에 주목했습니다. 브룩스 브라더스의 밀짚 모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팔리는 상품 중 하나였죠. 캐서린은 그렇게 영화에서 밀짚 모자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개츠비가 영국 왕족들을 토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츠비의 의상을 화려하고 대담하게 설정했죠. It's flashy, it's brashy. That's not a real word, but it suits him. And it's in your facey. But somehow he makes it all gel. He's got his own thing going on. No wonder Tom Buchanan is worried about Jay Gatsby. 1920년대 1차 대전 직후 여성들은 성적인 해방을 경험하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가 짧아지며 여성들이 신경 쓰기 시작한 액세서리는 스타킹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스타킹이 당시 여성 의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해 캐릭터가 신는 스타킹에도 세밀한 차이를 뒀습니다. 머틀이 신는 스타킹은 1920년대에 유행하던 마라네린 스타일의 스타킹입니다. 한편 상류층의 귀족적인 여성이던 데이지와 조던은 화려한 스타킹보다 다리를 예쁘게 하는 정도의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스타킹을 신습니다. 영화에 처음 데이지가 등장할 때 데이지의 손가락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기억하시나요? 데이지의 약혼 반지로 티파니사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I walk into every time I put on a pair of Daisy shoes or I've never worked on a film that's had such scale but also such intricate detail in the design of it. You know, the engagement ring that Daisy has is just this enormous diamond. The instant I put it on, you feel different. 캐서린은 위대한 개츠비 협업을 제안하기 위해 티파니에 연락했습니다. 여러 브랜드 중 티파니에 연락한 것은 바로 피츠제럴드가 티파니 고객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20세기 초반 티파니에서 최초로 유명해진 디자인 실장이던 루이 컴포트 티파니가 위대한 개츠비에서 말하는 롱아일랜드의 모임에 자주 나타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So it seemed like a kind of perfect dissociation. 티파니는 위대한 개츠비 협업을 흔쾌히 수락했고 캐서린이 제품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츠비가 끼는 데이지꽃 문양의 반지와 데이지의 진주 목걸이, 파티에서 착용하는 손장식, 머리에 쓴 장식 등 모든 액세서리가 영화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었다고 하네요. 바즈 루어만 감독은 전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프라다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프라다가 당시 로미오 캐릭터의 옷을 디자인했고 그 일을 계기로 둘의 인연은 15년간 이어졌죠. 미우치와 프라다는 바즈 루어만 감독이 위대한 개츠비를 작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기쁘게 협업에 응했습니다. 미우치와 프라다는 각각의 파티를 위해 20벌 정도의 드레스를 만들었는데요. 전부 프라다의 예전 콜렉션에서 캐서린이 선택한 의상을 조금 더 1920년대 느낌이 나도록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프라다의 의상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단연 데이지의 크리스탈 드레스입니다. 프라다와 캐서린이 샹들리에 드레스를 디자인한 것으로 1920년대에 큰 비즈가 달린 크리스탈 드레스가 있었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했다고 하네요. 영화 위대한 개츠비는 이렇듯 역사 깊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1920년대를 자연스럽게 현대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개츠비가 모는 노란색 자동차에 대해 일부 학술지는 롤스로이스라고 주장하고 몇몇 학자들은 듀센버그라고 주장합니다. 바즈 루어만 감독은 책을 자세히 읽어본 뒤 영화에 출연시킬 자동차로 듀센버그를 골랐습니다. 감독이 듀센버그로 고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입수 가능한 차라는 점, 그리고 모든 차들이 아주 화려하게 꾸며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또 감독은 피츠제럴드가 개츠비의 자동차를 묘사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자동차가 신문물이었죠. 감독은 그 여러 문장들을 읽으며 자동차가 마치 날개라도 펼칠 것 같은 느낌을 느꼈고 요즘으로 치면 제트기를 타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추측했습니다. 감독은 마음에 드는 듀센버그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박물관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차량을 찾았습니다. 순조로운 운전을 위해 외관 디자인은 그대로 살리되 내부는 새롭게 제작했죠. 듀센버그 특유의 느낌을 강하게 살리기 위해 소리에도 집중했습니다. 감독은 진짜 듀센버그의 소리를 찾기 위해 세계에서 듀센버그를 가장 많이 수집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수소문 끝에 전설적인 토크쇼의 사회자 제이 레노가 듀센버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토크쇼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 감독은 곧바로 제이 레노에게 연락했고 Would you mind terribly if we sent our wonderful head sound recorders, Wayne Pashley, to record the sound of one of your probably, I don't know, 50 Duesenbergs?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제이 레노는 그의 괜찮지만 자신이 직접 몰아야 한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순조롭게 녹음이 진행되었고 제이 레노가 운전하며 선보인 엔진의 굉음이 영화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